2006년 10월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샤알람 지역은 열대우림이 뒤덮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푼차갈람 인근의 한적한 정글지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지고 있었죠. 28세의 몽골 여성 알탄투야가 총알 2발을 맞은 후 군용시포 폭발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 잔혹한 처형 방식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 정치적 부패, 그리고 말레이시아 최고 권력층과 연결된 거대한 스캔들이 있었고, 이 사건의 그림자 뒤에는 훗날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될 나집 라작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배신, 탐욕, 그리고 권력이 뒤얽힌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1978년 5월 6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탄투야이고 몽골어로 황금빛 광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1978년은 몽골이 아직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권 아래 있던 시기였죠. 알탄투야의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일하고 계셨고 어린 알탄투야는 러시아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탄투야는 어릴 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그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알탄투야는 놀라울 정도로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무려 6개국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는 유창했고 중국어는 능숙했으며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는 기초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러한 언어 능력은 그녀에게 세계를 여행하며 통역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90년 몽골의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70년간의 사회주의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알탄투야의 가족도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완전히 러시아화된 채로 돌아온 알탄투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었죠. 몇 년 후 알탄투야는 몽골 가수 마다이와 결혼하게 됩니다. 1996년 두 사람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알탄투야의 부모님에게 맡겨졌죠. 2003년 알탄투야는 재혼했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역시 실패로 끝났고 두 번째 아이도 부모님에게 맡겨지게 되었죠. 두 번의 결혼 실패 후에도 알탄투야는 꿋꿋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잠시 프랑스의 모델 학교에 다녔다가 몽골로 돌아온 그녀는 통역사로서의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알탄투야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고 홍콩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압둘이라는 이름의 말레이시아 남성을 만난 것입니다. 압둘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고 그는 말레이시아의 영향력 있는 정치 분석가이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집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전략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었으며 정부의 각종 국방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사귀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가 진행하고 있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알탄투야는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거래 중 하나인 스코르펜 잠수함 거래였죠. 2002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랑스와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프랑스 해군 조선소로부터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과 아고스타급 잠수함 1척을 구매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무려 12억 유로이며 당시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당시 이 계약을 총괄한 사람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국방부 장관 나집이었고 그는 앞으로 부총리를 거쳐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중개인 역할을 맡은 것이 그의 측근인 압둘이었죠. 문제는 이 거래에 수반된 막대한 커미션이었고 프랑스 측에서 말레이시아로 지급된 커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억 1,400만 유로가 페리메카르라는 말레이시아 회사에 지급되었는데 이 회사의 주요 주주는 놀랍게도 압둘의 아내 마즐린다였습니다. 회사는 조정 및 지원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이 거금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이 회사는 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설립되었으며 관련 분야의 어떠한 전문성도 경험도 없었죠. 둘째, 추가로 3천만 유로가 압둘에게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셋째, 250만 유로가 신원불명의 수령인에게 지급되었죠. 이러한 커미션들은 나집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고위 관료들에 대한 뇌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바로 이 거래에서 알탄투야의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압둘의 통역사로 고용되어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 계약 관련 문서들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죠. 나집은 알탄투야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해왔지만 알탄투야의 사촌은 재판에서 알탄투야가 자신에게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했죠. 알탄투야는 이 거래에 대한 대가로 약 50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녀의 통역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였는지 아니면 거래의 비밀을 지키는 대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6년에 이르러 알탄투야와 압둘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알탄투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서 압둘에게 5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6년 10월 8일 알탄투야는 몽골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촌과 친구가 함께 있었죠.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압둘을 만나 그에게 약속된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일행은 쿠알라룸푸르의 잘란항 레키르에 위치한 호텔 말라야에 체크인합니다. 알탄투야는 압둘의 집 앞에 찾아갔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죠. 그녀는 밤낮으로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그를 불렀으며 때로는 그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알탄투야의 집요함에 당황한 압둘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나집의 보좌관이었던 무사 사프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무사는 나집의 보좌관으로서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압둘은 사설탐정인 발라를 고용하게 됩니다. 발라는 전직 특수경찰 출신으로 압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이날 오전 알탄투야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고서에서 그녀는 압둘과 사설탐정 발라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압둘을 찾으세요. 그날 저녁 알탄투야는 다시 한번 압둘의 집 앞으로 향했고 약속된 돈을 받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압둘은 전화기를 들었고 통화 상대는 아질라 하드리 경감이었습니다. 아질라는 말레이시아 경찰 특수행동부대의 경감으로 나집을 포함한 VIP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정예 요원입니다. 압둘은 아질라에게 알탄투야가 집 앞에 와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아질라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답했죠. 사설탐정 발라는 압둘로부터 알탄투야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질라가 도착합니다. 아질라는 또 다른 요원인 시룰 하사를 데리고 왔고 두 사람은 알탄투야를 차에 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알탄투야가 산채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죠. 아질라와 시룰은 알탄투야를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적한 정글 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딴 장소였고 엠팡한 타식 수방 저수지 근처의 언덕지대로 밤에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이는 곳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오후 10시부터 10월 20일 새벽 1시 사이 알탄투야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검찰 측 주장과 이후 드러난 증거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탄투야는 머리에 두 발의 총알을 맞아 숨을 거두게 되었고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용 고성능 폭발물을 꺼냈는데 이러한 폭발물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군이나 특수부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폭발과 함께 28세 젊은 알탄투야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알탄투야의 말레이시아 입국 기록을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정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기록을 삭제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탄투야가 호텔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사촌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동시에 몽골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알탄투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녀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그녀의 경찰 신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11월 7일 경찰은 샤알람 인근의 정글지대에서 뼈조각들을 발견했고 이 뼈조각들은 DNA 검사를 통해 알탄투야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알탄투야를 데려간 사람들이 다름 아닌 경찰 특수부대 요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질라와 시룰이 체포되었고 2006년 11월 15일
아즐라와 시룰은 알탄투야를 살해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6일, 압둘은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7년 6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 재판은 무려 159일간 진행되었으며 84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재판이었죠. 검찰 측은 알탄투야의 살해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 아즐라와 시룰이 직접 살해를 실행했고 압둘이 이를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각자 다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즐라는 자신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알리바이를 제출하며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자신은 경찰 본부인 부킷 아만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알탄투야를 차에 태운 것은 인정했지만 그녀를 시룰에게 넘겨준 후에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시룰은 자신이 알탄투야를 데려간 것은 인정했지만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알탄투야를 아즐라에게 넘겨준 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재판부는 압둘에 대해 충격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검찰 측이 그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압둘은 자신의 변론을 제시할 필요도 없이 석방되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 개입의 결과라고 의심했습니다. 2009년 4월 9일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판사는 두 피고인의 변론이 부인과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즐라와 시룰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그런데 두 피고인은 알탄투야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원한도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왜 살해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인 2008년 7월 1일 발라의 첫 번째 진술서 내용은 말레이시아 정치사에 기록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발라는 압둘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집 부총리가 알탄투야와 관계를 가졌다. 나집은 알탄투야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고 그녀를 나에게 넘겼다. 알탄투야는 잠수함 거래의 커미션으로 5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압둘과 나집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나집이 수사에 개입하여 압둘을 보호하려 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발라의 폭탄 발언은 단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발라가 이전 진술을 모두 철회한 것이었죠. 이 급작스러운 번복에 대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발라가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전 진술을 철회한 직후 발라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조카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발라는 인도 첸나이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5년 가까이 망명 생활을 이어갔죠. 2013년 발라는 마침내 말레이시아로 돌아왔고 그는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손을 얹고 맹세하며 자신의 첫 번째 진술이 진실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발라는 이 모든 것이 협박과 회유의 결과물이었다고 고백했죠. 그는 나집의 남동생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약 15억 원을 제안했고 그렇게 첫 번째 진술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알탄투야의 영혼과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지만 3월 15일 발라는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알탄투야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이 영원히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8월 23일 항소법원은 아즐라와 시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무죄 판결을 이끈 항소법원 판사 중 한 명이 탱쿠 마이문 투안마시였는데 그녀는 훗날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인 연방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아즐라와 시룰은 석방되었고 이 기회를 이용해 시룰은 말레이시아를 탈출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연방법원의 5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의 사형 선고를 복원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말레이시아의 최종 상소 법원이므로 이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는 아즐라만 출석했고 시룰은 도주 중인 상태였죠. 시룰은 호주로 도피해 있었고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2019년 거부되었습니다. 시룰은 약 9년간 호주 이민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 있다가 2023년 11월에 석방됩니다. 호주 법원은 무기한 이민 구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가장 교도소에서 아질라에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아질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나집 부총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나집이 알탄투야를 체포하고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질라가 그 의미를 물었을 때 나집은 사살하라고 말하면서 목을 긋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나집은 알탄투야가 외국 스파이이며 말레이시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질라는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위한 비밀 작전이라고 믿고 명령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질라는 왜 이제야 이런 폭로를 한 것일까요? 첫째, 2018년 5월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나집은 패배했고 한마디로 나집의 권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둘째, 재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질라는 자신이 단순한 명령 수행자였을 뿐이며 진정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집은 아질라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날조라고 부인했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음모입니다. 2020년 12월 8일 연방법원은 아질라의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아질라의 폭탄 선언은 여론을 뒤흔들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죠. 2023년 말레이시아는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형이 더 이상 의무적이지 않게 되었고 판사들에게 사형 대신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기존의 사형수들도 형량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아질라는 이 새로운 법을 이용해 사형 감형을 신청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10일 아질라의 사형은 40년 징역형과 태형 12대로 감형되었습니다. 현재 아질라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가장 빠른 석방 시점은 2034년으로 예상됩니다. 시룰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호주 시드니의 빌라우드 이민자 구금센터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시룰은 구금센터에서 비디오를 녹화하여 공개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그는 나집이 알탄투야 살인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2023년 그는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나갔고 2016년 비디오를 만든 대가로 2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 변호사가 많은 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제 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제 아들이 호주에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도 자신을 통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알탄투야 사건의 배경이었던 스코르펜 잠수함 거래는 프랑스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0년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수아람이 파리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프랑스 당국은 이 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2012년 프랑스 검찰은 정식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 대상은 DCNS와 탈레스 등 프랑스 방산업체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측 관계자들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압둘은 프랑스에서 정식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혐의는 부패 공모와 횡령이었죠. 프랑스 검찰은 압둘이 1억 1,400만 유로 이상의 뇌물을 세탁하는데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집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검찰은 나집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그를 소환하거나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집의 법률팀은 그가 잠수함 거래에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어떤 불법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죠. 2022년 1월 총 9명의 피고가 기소되었으며 프랑스에서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알탄투야 사건의 진정한 배경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탄투야 사건과 별개로 나집은 또 다른 거대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중 하나로 꼽히는 1MDB 스캔들입니다. 1MDB는 나집이 2009년에 설립한 국영투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4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횡령되어 나집과 그의 측근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죠. 2018년 5월 9일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집이 이끄는 바리산 나시오날 연합이 패배하고
92세의 마하티르 모하맛이 이끄는 파카탄 하라판 연합이 승리한 것입니다. 나집의 권력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덮여있던 수많은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알탄투야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나집은 현재 원엠디비 스캔들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알탄투야 살해에 대한 어떤 관여도 부인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기소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 사건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